여러분 반갑습니다. 외환론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제5강에서 대내적인 환 리스크 관리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오늘은 제6강에서 대외적인 외환 리스크 관리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 환경이 다양해지고 환 리스크 노출 구조가 점차 복잡해지면서 기업들도 이 내부적인 리스크 관리 방법만으로는 환율 변동에 대처하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어요. 따라서 외부의 금융시장, 자금시장이나 외환시장 혹은 파생 금융상품 시장을 활용하여 적극적인 리스크 관리를 하고 있어요. 이러한 것들을 대비적 관리 기법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환 위험을 해지하기 위해서 외환시장 또는 금융시장에서 거래 계약을 체결하는 전략이 바로 이 대외적인 관리 기법이라고 할 수 있고요. 내부 기법으로 제거되지 못하는 환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하나의 조치로서 외부 거래를 추가로 해야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거래 비용이 소요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씩 살펴볼게요. 우선 자금 거래를 이용한 관리 기법. 자금 시장을 이용하는 거예요. 자금 시장. 단기 금융시장, 머니마켓, 단기 자금 시장을 활용하여 환 리스크를 관리하는 방법은 두 국가 간의 금리 차이를 이용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내 기업이 3개월 후에 수출 대금으로 수령하게 될 미국 달러의 환율 변동에 따른 리스크를 해지하기 위해서 3개월 후에 받게 될 수출 금액을 달러 금리로 할인을 합니다. 즉 달러 금리로 할인을 한 현재 가치 수출 대금만큼을 할인한 다음에 그 할인한 현재 가치만큼을 차입을 해요. 차입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현재의 달러 원 환율을 적용하여 교환한 원화 금액, 즉 현재의 그 환율을 적용하여 원화를 국내 자금 시장에 투자를 하는 거죠. 자, 현재 가치로 할인한 그 수출 대금을 차입을 합니다. 차입을 한 다음에 파는 거예요. 차입한 다음에 매도, 즉 차입한 다음에 환전하는 거예요. 원화로 환전을 한 다음에, 쉽게 말해서 원화로 환전을 한 다음에 이 원화 금액을 자금 시장에 투자를 하는 거죠. 이런 그 투자를 통해서 어떻게 원화 운용 수익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때 3개월 후에 차입금을 상환한 자금, 3개월 후에 차입금을 상환할 자금은 3개월 후에 받는 수출 대금으로 충당을 하게 되는 거죠. 따라서 단기 자금 시장만을 이용을 하고도 수출업자의 입장에서는 전혀 환 리스크를 부담하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죠. 다시 말씀드려서 수출을 계약을 하고 나서 3개월 후에 수출 대금을 받게 되는데 그 수출 대금을 달러 금액을 현재 가치로 할인을 합니다. 현재 가치로 할인한 다음에 그 할인한 만큼을 달러를 차입을 해요. 차입을 합니다. 그리고 차입한 다음에 차입한 달러를 원화로 환전을 한 다음에 이 원화 금액을 국내 자금 시장에 투자를 해두는 거죠. 자, 투자를 해두면은 이미 이자율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받게 되는, 즉 수령하게 되는 3개월 후에 수령하게 되는 수출 대금은, 원화 수출 대금은 확정이 되는 거죠. 계약하면서 동시에 확정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환율이 변동하든 말든 신경 쓸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이와 같이 어떻게 간단히 자금 시장을 이용을 해서 환 리스크를 즉 환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사례를 가지고 한번 살펴볼게요. 자, 사례. S기업이 3개월 후에 수출 대금으로 받게 될 미국 달러의 그 환율 변동에 따른 환 리스크를 해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3개월 후에 받게 될 금액을 달러 금리로 할인한 현재 가치만큼을 차입하는 거예요. 얼만큼? 100만 달러인데 3개월 후에 받게 되는 금액이 100만 달러예요. 이거를 할인하는 거죠. 할인. 할인은 하는 방법은 예전에 현재 가치와 미래 가치 설명드릴 때 설명을 드렸습니다. 미래 현금 흐름이죠. 미래 현금 흐름, 여기선 수출 대금이죠. 3개월 후에 받게 되는 수출 대금, 즉 요게 100만 달러죠. 100만 달러를 1 플러스 I, 요게 n분의 10이죠. n분의 12. 이자율로 할인한다고 했어요. 월일 경우 이렇게 합니다. 월일 경우. 여기서는 월이 아니라 일로 할인했어요. 일. 월별이 아니라, 월 단위가 아니라 일별로, 일 단위로 할인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여기가, n이, 여기서는 3이니까, 3이니까 90일이죠. 3, 3은 9, 90일이고, 그리고 12개월이니까 1년은 365일인데, 여기서 주의할 게, 달러 시장에서 할인할 때는, 1년을 360일로 기준을 잡습니다. 그래서, n이 90일로 들어가고 12가 360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i는 이자율이 2.75%니까 2.75%입니다. 여기에 리버가 여기서는 1%로 지금 1%입니다. 변동미가 1%고 그리고 플러스 1.75에서 2.75입니다. 2.75 해서 100으로 나누면 2.75를 100으로 나누면 0.0275가 되겠죠. 그래서 요 i가 0.0275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요게 90이고 그리고 요 12가 360이 되겠죠. 요 풀어놓은 거고요. 해서 이와 같이 할인을 하면은 100만 달러를 현재 가치로 할인을 하면은 99만 3,171.94달러가 나와요. 이렇게 요거죠. 자, 차입을 합니다. 요 차입 금리로 할인을 한 다음에 차입 기간은 90이 되겠고요. 그리고 나서 요거를 앞으로 갚아야 되는데 자, 이 할인한 만큼을 어떻게? 차입을 합니다. 차입. 자, 만큼을 차입을 한 다음에 할인한 현재 가치만큼을 차입한 뒤에 현재 환율로 교환해요. 현재 환율로 얼마? 1195원으로. 자, 99만 3171.94달러를 차입한 다음에 현물환 시장에다 내다 파는 거죠. 즉 원화로 환전을 합니다. 해서 11억 8,684만 468원을 손에 들게 되죠. 그러면 이 금액을 어떻게? 원화 금융시장에서 4%로 90일간 운용을 하는 거예요. 운용을 하면은 3개월 후에 원금 플러스 이자를 받을 수 있겠죠. 자, 이와 같이. 자, 보세요. 자, 차입이자는 2.75%로 계산하면 90일, 360분의 90일 계산하면은 6,828.06달러가 되고요. 그리고 차입한 게 요거니까 이자와 원금 합하면은 미래가치 정확하게 100만 달러가 됩니다. 요거를 현재 가치로 할인을 하면은 100만 달러에서 이자를 제하면 그게 현재 가치가 되니까 정확하게 100만 달러가 돼요. 요거는 요거는 수출대금 100만 달러 받아서 상환하면 끝나요. 환율이 변동하든 말든 상관없어요. 왜? 수출대금 받아서 상환하면 되니까 환율이 변동하는 거 신경 쓸 필요가 없죠. 하지만은 수출대금은 이미 요 할인한 만큼을 차입한 현재 가치 할인한 만큼을 원화로 차입을 해서 원화 자금 시장에다가 원화 자금 시장에 운용을 예금을 해뒀기 때문에 이자율만큼을 수취할 수 있기 때문에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와 같이 이만큼을 환전한 이만큼을 4% 연율 4%로 90일간 운용을 하면은 이자가 1170만 5823원이 붙어서 요 원금 플러스 이자를 하면은 11억 9854만 6291원이 됩니다. 자, 이와 같이 계약 시점에서 수출 계약 시점에서 3개월 후에 받게 되는 수출 대금을 원화로 확정 지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자, 원화로 수취하게 되는 수출 대금을 확정 지을 수 있다라는 얘기는 환율 변동에 대해서 신경 쓸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이와 같이 완벽하게 환율 변동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자금 시장을 이용해서 간단하게 해지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그 자금 시장을 아주 너무나 간단한 방법인데 수출 대금만큼을 할인한 만큼을 차입을 해서 원화로 환전을 해서 원화 자금 시장에다가 에서 운용을 하면은 이와 같이 수출 대금을 확정 지을 수 있다. 자, 수출 대금을 확정 지음으로써 환율 변동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완벽하게 해치 가능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그 당시에 환율이 보시면은 1195였죠. 수출을 계약 시점의 환율이 1195였어요. 근데 만약에 이 환율이 뚝뚝뚝뚝 떨어져서 1195원이 아니라 만약에 1000원으로 떨어졌다. 떨어질 수 있어요. 1000원으로. 그러면은 11억이 아니라 10억밖에 못 받는 거예요. 그럼 1억 9천만 원, 약 2억 원이 손해죠. 그런데 이와 같이 자금시장을 이용해서 수출대금을 확정 지음으로써 환율 변동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우리가 해치 가능하다, 관리할 수 있다라는 것. 너무나 간단한 방법이니까 요거는 여러분이 꼭 이해를 해두시면은 아주 쉽게 활용을 할 수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어서 자금시장을 이용한 관리 방법. 그리고 여기서 원화 금융시장에서의 수익률을 계산할 때는 1년 기준은 365일입니다. 이거 기억해 두세요. 달러 금융시장에서 할인할 때는 360일이에요. 달러 자금시장에서는. 그래서 여기서 연 기준이 달랐던 거예요. 보시면은. 자, 이어서 선물한 거래를 이용한 관리 기법. 선물과 통화, 선물과 그 다음에 선물안에 대해서는 설명을 금융상품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따로 깊게 설명을 안 드리고 해지하는 방법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선물안은 다시 한번 그냥 말씀을 드리면 특정 외환을 미리 정한 환율로 미래 일정 시점에서 결제하기로 현재 시점에서 약정하는 거래죠. 현재 계약을 합니다. 현재 계약을 하고, 그리고 이영업일, 자, 이영업일이죠. 이영업일 이후에 일정 시점에서 결제하기로 현재 시점에서 약정하는 거래가 선물안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수출을 하거나 수입을 할 때 우리가 이 선물안을 이용을 해서 리스크를 충분히 관리할 수가 있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사례를 가지고 한번 볼게요. 이 경우는 보시면은 이 기업의 경우는 수출한 경우, 시나리오 1이 수출한 경우고요. 시나리오 2가 수입한 경우예요. 자, 수출 계약 금액이 500만 달러였고, 그 다음에 수입 계약 금액이 300만 달러예요. 근데 계약 시점의 환율이, 수출의 경우는, 1218원이었어요. 근데 수출의 경우는 앞으로 환율이 떨어지면 점점 원화로 환산한 수출 대금은 줄어들죠. 보시면은, 보면은 1218에서 1196.9로 떨어졌다가 다시 조금 올랐네요. 1199.9. 그래 다시 또 떨어졌어. 1194.5. 내고할 때 이와 같이. 그리고 선물한 매도 환율, 매입 환율이 이렇게 정해져 있고 시장에서 자, 이 선물한 매입을 이용하는 거죠. 자, 매도 떨어지는 게 걱정이 되니까 수출 대금을 파는 계약을 통해서 미리 선물한 매도 계약을 체결을 통해서 해지하는 거고요. 수입의 경우는 우리가 수입 대금을 갚아야 되니까 환율이 오르면 손해니까 미리 매입할 금액을 그 환율을 수량과 그 환율을 정해서 얼마에 사기로 약정하는 계약, 선물한 매입을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수입할 때에 우리가 선물한 매입을 통해서 리스크 해지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 사례에서 보시다시피 해지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 이 손익을 한번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영업손실. 앞에서 그 영업손실과 환차손익을 그 구분을 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 영업손실은 수출에서요. 일단 수출은 X, 수입은 인풋 M. 자, 수출의 경우는 계약 시점에서, 자, 보세요. 수출을 계약하죠. 계약 시점에서 선적할 때, 요 사이에 환율 변동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손실을 영업손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영업손실이라고 해요. 그리고 선적을 하고 나서, 선적을 하죠. 그리고 이제 실제로 수출대금을 환수하는 그
시점 사이에 내고죠. 내고 기준이 아니라 내고할 때까지요. 내고를 하는데 은행에 가서 선적 서류 등등 가지고 와서 이제 수출 대금을 받아야 되는데 요 사이에 환율 변동, 요 선적하고 내고하는 이 사이에 자, 요 사이에 내고예요. 요 사이에 환율 변동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손익을 환차 손익이라고 합니다. 야, 영업 손실과 환차 손익을 전체 더한 게 전체 손익이 되겠죠. 따라서 요 계산을 해 보시면 요 사이에 환율이 떨어진 만큼이죠. 떨어진 만큼, 자, 계약할 때의 환율과 선적할 때의 환율, 이때는 매매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요 기준 환율을 적용합니다. 수출 선적 시의 기준 환율, 그리고 계약 시의 환율, 요 사이의 환율이 떨어진 만큼 곱하기 500만 달러 하면은 영업 손실이 나오겠죠. 그리고 나서 선적을 하고 나서 다시 이제 내고를 하러 갔어. 해지를 안 했기 때문에 내고하잖아요. 그때 적용받은 환율이, 내고를 할 때 적용받은 환율이 1194.5예요. 자, 선적할 때 요때의 기준 환율, 요 기준 환율에서 떨어진 만큼 곱하기 500만 달러 하면은 요 환차 손익이 나오겠죠. 그래서 요거 더하면은 전체 손익이 나오겠고요. 그리고 수입의 경우, 자, 수입의 경우를 한번 봅시다. 수입의 경우. 자, 수입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수입 계약 금액은 300만 달러입니다. 계약 시점의 환율이 1170. 요거예요. 자, 계약을 할 때 내가 받을 수 있는 대금은 300만 달러 곱하기 요걸로 생각할 수 있죠. 하지만 선적을 할 때, 자, 계약을 하고 통관이죠. 수입 통관할 때 요 통관 요 사이에, 수입 통관할 사이에 환율 변동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손실을 영업손실이라고 합니다. 영업손실. 해서 영업손실. 이 사이에 환율이 올라버리면은 그만큼 수출대금, 지급해야 되는 수출대금이 늘어나니까 그만큼 요 차이만큼 곱하기 300만 달러 하면은 요게 나오겠죠. 영업손실. 수입의 경우에 영업손실. 그리고 통관을 합니다. 수입 통관을 하고, 자, 통관을 해요. 여기 통관. 자, 통관을 하고 이제 수입 대금 결제를 하죠. 이제 결제합니다. 수입 대금 결제. 요 결제. 요 사이에 다시 또 환율이 변동했어. 이 경우는 오른 게 아니라 1200 수입 통관 시의 기준 환율이 1213.9원이었는데 올랐다가 다시 통관하고 나서 결제, 수입 대금을 지불하려고 한 그 당시에 결제일에 환율이 떨어졌네요. 이때는 그 떨어진 만큼 환차 손익 플러스죠. 떨어진 만큼 환율 요 차이 곱하기 300만 달러 하면은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전체 손익은 어쨌든 그래도 해지를 하지 않은 경우, 수출의 경우 1억 1,750만 원, 수입의 경우 마이너스 8,130만 원이라는 손실이 발생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전체 더하면 얼마요? 1억 9,880만 원. 자, 500만 원 수출하고 300만 달러치 수입을 하는데 환율 변동으로 인해서 해지를 하지 않으면 이와 같이 약 2억 원에 가까운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자, 요거는 아까 설명드린 내용 그대로입니다. 그 차이.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수출할 때는 환율이 떨어진 만큼 그 환율 차이 곱하기 수출 계약 금액 곱하면은 영업 손실, 그다음에 환차 손실 나오는 거고요. 그대로 그냥 요거는 그냥 참고로 그냥 적어놨으니까 그냥 보시고 그냥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억하실 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영업 손실은 수출의 경우는 계약 시점에서 수출 선적 사이에 발생하는 손실, 환율 변동으로. 그 다음에 선적에서 내고할 때 사이에 발생하는 손실이, 요 사이에 환율 변동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손실이 환차 손익이다. 그 다음에 수입의 경우도 요 계약 시점에서 계약을 하고 수입 통관이죠. 수입 통관. 요 사이에 발생하는 손실이 영업손실. 그리고 수입 통관을 하고 나서
수입대금을 결제할 때 요 사이에 발생하는 손실을 환차손익이다 라는 거, 요것만 구분하는 것만 여러분이 아시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머지는 뭐 환율 변동에 따라서 손실이다 이익이다 라는 거는 그 환율 변동 차이 곱하기 계약 금액 하면 나오는 거니까 뭐 굳이 이런 거는 그렇게 이해하면 뭐 상식적인 거니까 해서 손익을 영업손실, 환차손익, 전체손익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와 같이 해지를 하지 않으면 그 환율 변동으로 인해서 아주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해지를 한 경우를 한번 볼게요. 해지. 자, 선물한 거래로 해지를 했어. 해지를 한 경우에요. 자, 이 경우는 영업손실은 똑같아요. 왜? 왜 똑같아? 계약하고 나서 선적하고 계약하고 나서 수입 통관하고 그 사이에 변동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손실이니까 똑같아요. 이와같이 영업손실은 앞에서 계산했던 거 똑같고요. 자, 환차손익, 해지손익만 달라져요. 자, 환차손익은 뭐라고 그랬어요? 수출의 경우는 수출이고 수입인데 수출의 경우는 선적하고 내고할 때죠. 근데 이 경우는 해지를 했으니까 보세요. 선적을 하고 나서 환율이 올라버리면 내고할 때 요 사이죠. 내고할 때 요 사이에 환율 변동으로 인한 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환차손익이라고 했어요. 선적하고 나서 내고할 때. 그런데 내고를 하지 않았어요. 뭐를 했어요? 은행에다가 직접 그냥 수출대금을 판 게 아니라 선물안을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을 했죠. 따라서 이때 적용되는 환율이 내고 환율이 아니라 내고를 한 것이 아니라 선물안을 통해서 매도했기 때문에 환율을 환차손익을 우리가 환산을 할 때는 산출을 할 때는 내고 환율이 아니라 내고 기준환율을 내고 시의 기준환율을 적용합니다. 요것만 주의하시면 돼요. 요게 달라요. 기준 내고 기준환율을 적용을 해서 환차손익을 계산한다라는 것. 내고 기준환율이 요거예요. 그리고 선적 시의 환율이 요거고 요 차이죠. 요 변동분만큼 여기서는 보면은 약간 상승했죠. 내고 기준환율이 선적 시보다 올랐어요. 상승했어요. 환율이. 따라서 손익이 플러스로 돼 있죠. 플러스. 그 다음에 해지손익입니다. 해지손익을 계산하는데 요 해지손익은 선물안 매도 계약을 했으니까 매도하지 않았을 경우의 환율과 그러니까 결제 시에 수출대금의 환수 시에 내고 시에 선물안 매도 환율과 내고 시에 그 시장에서의 그 형성되는 환율과의 그 차이가 바로 해지손익이 됩니다. 자, 내고 시의 시장에서의 환율은 기준환율이에요. 기준환율을 가지고 요 해지손익을 계산합니다. 내고 시의 기준환율, 시장에서 형성되어 있는 기준환율과 기준환율보다 더 비싸게 판 만큼 그만큼 해지손익이 되는 거죠. 해지이익이. 선물한 매도 환율과 내고 시의 기준환율과의 그 차이만큼. 자, 시장 환율보다 높게 팔면은 이익이고 만약에 이게 실패를 예상이 빗나가서 시장 환율보다 더 낮게 매도를 하게 된다면은 해지 손실이 발생하겠죠. 이 경우는 시장 환율, 내고 시의 기준 환율보다 높게 매도했어요. 계약이 예상이 빗나가지 않아서. 따라서 이 경우는 해지 손익 이익으로 1억 1,850만 원이 기록이 됩니다. 이와 같이. 요것만 요 기준이라는 거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해서 영업손실은 앞에서 계산했던 거 그대로고요. 환차손익 계산하니까 500만 이익이고 요게 손실이고 그 다음에 해지손익이 1억 1,850만 원이나 발생해서 해지이익이 발생해서 전체 손익은 2,800만 원으로 기록이 됩니다. 자, 수출의 경우는 어쨌든 해지를 통해서 위험을 회피하고 제거하고 이익까지 발생했어요. 2,800만 원이. 자, 수입의 경우 한번 봅시다. 자, 수입의 경우는 똑같이 영업손실은 같고요. 환차손익인데 수입 통관을 하고 결제 시 사이, 요 사이에 환율이 상승하게 되면은 손해죠. 손해요. 이 경우, 그러니까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통관을 하고
수입 통관을 하고 실제로 결제하죠. 결제. 근데 수입 결제를 실제로 은행에서 달러를 매입해서 수입 대금을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선물안을 매입하는 계약을 체결로 듣기 때문에 선물안 매입을 통해서 수입 대금을 결제하기 때문에 이때 환차 손익을 계산을 할 때 수입 결제 환율이 아니라 수입 결제 시의 기준 환율입니다. 결제 시의 기준 환율을 적용을 해서 통관 시 당연히 기준 환율이고요. 요 통관 시와 결제 시의 환율 그 차이만큼 환율이 상승한 만큼 손실이겠죠. 그런데 이 경우도 보시면은 통관을 하고 나서 환율이 오히려 1213.9에서 1205로 떨어졌어요. 그래서 환차 손익이 환율이 떨어졌으니까 통관하고 나서 결제 시 그 사이 환율이 떨어져서 수입 대금은 이만큼 얼만큼 덜 지불해도 되는 만큼이 이익으로 발생하게 되죠. 이익이죠. 환차 손익은 2,400만 원이에요. 이와 같이. 그리고 나서 해지 손익은 수입 대금을 결제할 때 그 당시의 시장 환율, 시장의 기준 환율과 실제로 선물안을 매입한 그 환율, 시장에서보다 싸게 사면은 손실로 기록이 되겠죠. 기록이. 시장 환율보다 시장에서의 수입 결제 시에 시장에서 형성되어 있는 기준 환율보다 그 환율보다 더 비싸게 매입을 하게 되면은 손실이겠죠. 이 경우는 선물안 매입 환율이 계약한 환율이 수입 대금을 결제할 때 그 당시에 시장의 환율보다 더 낮게 매입을 했으니까 이익으로 여하튼 환차 해지 이익으로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플러스로. 환차 손익도 플러스, 해지 손익도 플러스야. 자, 해지를 했을 경우, 수입의 경우. 하지만 영업 손실이 워낙 커요. 수입 계약하고 통관할 때 그 사이에 환율이 너무 많이 올라 버렸어. 근데 이게 너무 크기 때문에 그 이후에 환율이 약간 하락을 함으로써 이 환차 손익, 해지 손익이 발생했지만 결국 영업 손실이 너무 커서 결국 전체 손익은 마이너스로 기록이 됩니다. 2,520만 원으로. 하지만 수출이나 수입의 경우 이 리스크, 외환 리스크 관리를 통해서 선물안 매입 또는 매입 계약을 통해서 관리를 통해서 손실이 환율 변동으로 인한 손실이 280만 원, 즉 위험을 해지하고 또 이익이 남았죠. 이와 같이 이익이 발생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즉 다시 한번 볼게요. 자, 해지 안 했을 때와 했을 경우에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해지 전에 보면은 해지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 어땠어요? 우리가 앞에서 1억 9천, 약 2억 원에 가까운 손실이 발생했었죠. 해지 안 했을 때, 해지를 안 했을 때. 근데 해지를 하니까 오히려 위험을 회피하고 위험을 제거하고 이익이 발생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관리를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이와 같이 그 기업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그래서 선물안을 이용해서 우리가 수출이나 수입을 할 때 이 선물안을 이용해서 충분히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선물안을 통한 리스크 관리 사례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자, 이어서 이거는 뭐 그냥 생략을 할게요. 앞에서 했던 건데 뭐 이자율 평가 정리해서 설명드렸던 건데 선물환율을 산출하는 건데 선물환율은 뭐 간단하게 현물환율에다가 만기까지 두 통화의 금리차를 반영해서 산출하면 이것도 했었어요. 한 건데 두 가지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설명드렸던 요 식에다가 대입을 해서 요 환율을 물론 당연히 요거에 대해서 풀어주니까 해봤죠. 앞에서 우리가 해봤어요. 이거 계산할 수가 있는 거고 또 그냥 간단히 하는 방법이 그 이자율 차이만큼을 이렇게 이자율 차이죠. 요거를 기간을 고려해서 요 반영해서 요 비율만큼 계산하면 이렇게 나오죠. 똑같아요. 그냥 여기 대입해서 풀어도 이렇게 나오고 여기다 대입해서 이렇게 풀어도 똑같이 나오고 그냥 참고로. 그리고 실제로는 현장에서는 월이 아니라 일별로 1단위로 계산을 합니다. 해서 실제로는 이렇게 계산한다는 것을 그냥 이렇게 계산한다는 거 그냥 참고로 이건 그냥 참고로 그냥 올려놓은 거니까. 그리고 사례도 그냥 참고로 넘어갈게요. 단지 요것만 한번 보세요. 요거 연 규율이 1년 기준이 수익률은 365일이고 할인할 때 360이고요. 외화 예금도 수익률은 360이에요.
수익률이 361로 하는 나라들, 나라에 따라 달라요, 이게. 이렇게 미국, 캐나다, 호주, 독일, 프랑스, 스위스, 중국 등이 361, 수익률도 361. 우리는 365일이고요, 수익률. 원화 금융시장에서는. 우리는 365일 기준이에요, 수익률. 일본, 홍콩, 주로 아시아 나라들, 중국 빼고, 그 다음에 영국 빼고요. 영국도 365일라고요. 그냥 이거는 참고로. 실제로 이 거래되고 있는 겁니다. 서울 자금중개에서 이렇게 거래가 되고 있고 수합률 해가지고. 자, 이어서 외환수합 거래를 이용한 관리 기법입니다. 외환수합에 대해서도 앞에서 이 수합이라는 게 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자, 외환수합 거래라는 것은 양거래 당사자 간에 현물환과 선물환, 선물환과 선물환, 그러니까 서로 사면서 동시에 매도하거나 팔면서 동시에 사거나 하는 거래예요. 반대 거래 방향이 다른 거예요. 사고 파는 거니까. 동시에 하는 거죠. 예. 동시에 매매하는 거예요. 사고 파는 거를. 이러한 거래를 외환수합 거래라고 한다. 다른 거 설명을 드렸었고요. 따로 뭐 설명은 안 드릴게요. 뭐 특성 같은 거 한번 보시고, 기준 통화의 금액은 수합 거래 시점과 만기 시점에 같다라는 얘기. 요거는 외환수합 거래는 이자 지급 의무를 교환하지 않는다는 거. 이건 이자 지급 의무가 없어요. 그냥 서로 사고 파는 거예요. 지금 팔면서 나중에 다시 사기로 하는 계약이죠. 쉽게 말하면. 혹은 지금 사면서 팔기로, 그리고 지금 팔면서 사기로 하는 계약을 동시에 체결을 하는 거예요. 이게 외환수합 거래는. 그래서 이자 지급 의무는 없어요. 이게. 그리고 거래는 동일한 거래 상대방과 당연히 이루어지는 거고, 거래는 동일한 시간에 동시에 이루어진다라는 거. 그 다음에 그 목적은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특정 통화의 일시적 과부족 현상을 처리를 하거나, 뭐 기존 외환거래의 만기를 연장할 때라든가 등등, 차입할 때 외환 리스크를 해지하기 위해서, 외화 차입할 때, 뭐 해지할 때, 외화를 투자할 때 리스크 해지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리스크 해지하기 위해서 외환수합 이용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게 장부의 기록이 안 돼요. 재무제표에. 신용상태에 영향을 안 줘요. 따라서 신용상태에 영향을 안 준다라는 거. 그리고 이게 거래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 풍부한 유동성을 제공한다라는 거. 그 정도, 그냥 이거는 앞에서 했던 거니까. 그리고 외환수합과 통화수합의 차이인데, 이것도 뭐 다 통화수합 앞에서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외환수합은 금리를 교환하지 않고 원금만 교환한다는 거. 이거 당연히 원금만 교환합니다. 외환수합은. 네, 원금과 이자를 전부 교환하는 것이 바로 통화수합입니다. 이거는 통화수합 설명을 드렸어요. 외환수합의 경우는 계약 당시에 현물 환율로 원금이 교환되죠. 그리고 이러한 거래를 미래 특정 시점에서 계약 당시의 계약 당시의 선물환율로 다시 역거래하는 거죠. 역거래. 현물환율과 선도환율, 선물환율은 일반적으로 불일치하죠. 따라서 만기 시에 교환되는 원금과 계약 초기에 교환되는 원금은 서로 달라요. 반면에 통화수합은 같아요. 원금 통화수합은 대신 계약 기간 동안에 이자를 지급하죠. 그거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수합 거래를 보시면은 계약은 이게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자, 팔고 A 같은 경우는 매도하면서 나중에 이걸 사기로 하는 계약을 맺는 거고, 그 다음에 B는 B도 마찬가지죠. 달러를 사면서 나중에 다시 팔기로 하는 거죠. 역할을 B는. 자, 계약 초에 1달러 1186으로 거래가 됐는데, 요 당시에 선물환율은, 그 당시에 선물환율은 이렇게 계약이 됐어요. 1달러 1185가 아니라 1191. 계약, 이와 같이 금액이 달라진다는 거. 그래서 교환이 이루어진다. 교환하고 나중에 다시 또 교환하자. 자, 교환을 할 때, 두 통화를 교환을 할 때, 현재 환율로 교환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선물 환율로 일정 시점, 나중에 이 영업일 이후에 다시 교환을 미래의 일정 시점에서 다시 교환하기로 하는 계약이죠. 외환수합은. 이 외환수합을 이용해서 우리가 리스크 관리를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수합 거래로 해지를 했을 때의 그 손익 발생을 한번 우리가 사례를 가지고 해볼게요. 자, S기업은 외국환 거래 규정에 따라서 의거하여 한국은행 총재에게 신고를 한 다음에 유효기에 있는 현지법인에게 9개월 동안입니다. 9개월간 100만 달러를 의화 대출을 해주기로 했어요. 본사가 있고 해외에 지사가 있어요. 지사. 뉴욕에 있는
뉴욕에 있는 지사에게 100만 달러죠. 대출해주기로 한 거예요. 대출하기로 해준 거죠. 하지만 보유하고 있는 달러가 없어요. 가지고 있는 달러가 없으니까 거래은행에서 달러를 매입하는 겁니다. 자, 달러 매입했죠. 달러를 매입했어요. 자, 달러를 매입해서 대출을 해주는데, 대출해주죠. 100만 달러를. 100만 달러. 매입해서 대출해주죠. 나중에 이거 돌려받게 되겠죠. 돌려받아요. 원금과 이자 해서. 원금, 이자를 돌려받아요. 근데 요 9개월 후에 돌려받게 되는데 요 9개월 요 기간 동안에 대출 기간 동안에 환율이 변동하면은 즉 내가 매입을 할 때는 예를 들어서 1달러 1,200원에 매입을 했는데 1달러 1,000원으로 매입을 했는데 10억 원으로 100만 달러 매입해서 대출해 줬어요. 근데 9개월 후에 내가 돌려받을 때 환율이 떨어져서 1달러 1,000원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1달러 800원으로 떨어졌다. 그러면 200억 원이 날아가는 거죠. 뭐 이자 더해봐야 얼마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와 같이 환율이 떨어지면 그만큼 손실을 입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이 S기업이 매입을 하면서 뭐를 해요? 은행에다가 9개월 후에 팔기로 하는 계약을 동시에 맺는 거예요. 자, 사면서 파는 계약을 맺는 거죠. 즉 스왑이에요. 스왑. 현재 교환하고 나중에 다시 교환하기로 하는 계약이에요. 그래서 스왑이 교환이란 뜻이니까 현재 매입하면서 즉 현재 원을 달러로 교환을 하면서 나중에 다시 달러를 원으로 교환하는 계약을 맺는 거죠. 은행과. 이게 외환 스왑이죠. 그리고 회수 시점에 환리스크를 해지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거래은행과 외환 스왑 거래를 한 거예요. 자, 현물환과 선물환 매도거래, 현물환 매입, 선물환 매도거래, 스왑거래입니다. 스왑거래. 현물환과 선물환이죠. 현물환 매입, 선물환 매도거래. 이 경우 현물환이 매도 환율이 1190.55원이었고요. 그리고 선물환 매도가 이렇게 정해져 있네. 이 당시에 현물환 매입 당시에 시장에서의 선물환 매도 환율이 1217.5원으로 형성돼 있었어요. 그래서 요거 계약을 맺은 거예요. 요 환율로 매입하면서 100만 달러를 그리고 나서 100만 달러 매도하는 계약을 동시에 은행과 맺는 거죠. 자, 그리고 외화 대출 금액. 지사에다가 대출한 금리가 3%였고요. 대출 기간, 외화 대출 기간은 9개월이니까 3927, 270일. 외화 대출 이자는 요거 계산하면 나오는 거고요. 그냥 3%로 연율이니까 360분의 270. 달러 금융시장은 연은 360일이에요, 기준이. 그래서 외화 대출 이자는 이만큼 받을 거예요. 현물환 매입했을 때. 자, 계산을 해볼게요. 외화 대출 금액이 발생일자가 2003년 2월이고요. 10일이고요. 외화 대출한 대출 금액이 100만 달러. 그리고 현물환 매입 환율이 1190.5. 외화 대출 회수일자가 2003년 9개월 후인 11월 6일이고요. 대출 회수 금액이 100만 달러. 회수일자 기준 환율이 회수했을 때의 기준 환율이 1183.1이고요. 그다음에 매도 환율이 1217.5인 경우입니다. 손익을 한번 계산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우선 환차 손익. 환차 손익은 외화 대출을 현물환을 매입을 해서 대출을 해주는 당시에 그 매입할 때의 환율과 매입 시의 환율이죠. 발생일자 현물 매입 환율 1190원으로 100만 달러를 매입해서 대출을 해줬죠. 자, 요 대출해줄 때 매입할 때에 1190.5원으로 매입을 했는데 그런데 회수할 때에 그 환율이 떨어지면은 그 떨어진 만큼 그 차이만큼 곱하기 100만 달러 만큼이 환차손익이 되는 거죠. 따라서 그 회수 당시에 회수할 때 시장 환율은 1183.1이에요. 회수할 때의 그 회수 시의 기준 환율이 시장에서의 형성된 환율이 1180.1이에요. 1. 이 환율이 떨어진 만큼 환차손익이죠. 환차손익. 환율이 떨어진 만큼. 해서 740만 원이 되고요. 그리고 해지손익은 해지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회수일자의 기준 환율을 적용합니다. 선물한 매도 계약을 체결해서 선물한으로 매도를 하기 때문에 시장에서 직접 내다 파는 것이 아니라 따라서 이 환차손익 계산할 때도 회수일자의
그 매도 환율이 아니라 해수일자의 그 기준 환율을 적용해서 환차 손익을 계산한다라는 것. 그리고 해지 손익은 해수할 때의 그 당시의 시장 환율과 내가 시장 환율보다 더 비싸게 판 만큼이 해지 손익이 되겠죠. 해지 이익이 되죠. 그런데 내가 계약한 선물할 매도하기로 한 환율이 해수할 그 당시의 일자의 환율보다 더 낮다면은 손실이 되죠. 해지 이익이 아니라 해지 손실이 발생하겠죠. 이 경우는 시장에서의 그 시장에서의 환율보다 내가 계약한 선물안을 매도하기로 한 금액이 환율이 더 높기 때문에 그 높은 만큼 시장보다 더 높게 매도하는 만큼 곱하기 100만 달러가 바로 요 해지 손익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해지 손익. 그래서 이 경우 요 차이 곱하기 100만 달러니까 3,440만 원 해지 손익이 발생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는 요 기회비용을 또 계산을 해야 됩니다. 원화 기회비용. 이거는 기회비용이라는 것은 만약에 이 경우는 100만 달러를 매입을 해서 뉴욕에 있는 지사에게 이 대출을 해줬지만은 대출을 하지 않고 이거를 다른 곳에 투자를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이익이에요. 다른 곳에 투자를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기하고 대출을 해준 거기 때문에 이걸 기회비용이라고 하죠. 해서 이때의 기회비용, 대출하지 않고 내가 다른 곳에 투자를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이익을 갖다가 빼줘야 돼요. 기회비용이 사라진 거니까. 그래서 이 기회비용은 100만 달러니까 100만 달러에다가 환율을 곱해서 현물한 매입 환율이죠. 그 당시의 환율을 곱해서 매입 시의 환율 곱해서 그만큼이 원화 금액이 되겠죠. 원화 금액. 그만큼을 원화 정기 예금을 9개월간 했을 때 예금 금리를 투자를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바로 그 이자만큼이 바로 기회비용이지.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사라지는 거니까 100만 달러 곱하기 그 당시의 매입 환율 1190.5 곱하기 그 다음에 연율 3.6%, 그 다음에 365일 중에서 270일 치의 이자율만큼이 마이너스로 기록이 됩니다. 워낙 기회비용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대출이자가 있죠. 대출이자를 받으니까 요거는 그 대출이자가 얼마입니까? 앞에서 우리가 계산을 했었는데 대출이자가 22,500달러를 받을 수 있어요. 이자율 3% 이자로 해서. 그러면은 외화 대출 이자율 요 100만 달러 곱하기 외화 대출 이자율을 곱해줍니다. 3% 곱해서 360분의 271 하면은 그러면은 얼마가 나오냐면은 그 다음에 해수일자 기준 환율을 적용을 해서 요 대출 이자를 100만 달러 곱하기 3% 곱하기 360분의 271 하면은 22,500원 달러 나오는데 그거를 원화로 환산해야 되니까 기준일자 해수일자의 그 해수 당시에 해수할 때의 그 환율 시장 환율을 곱해주면은 그 이자를 원화로 환산한 이자를 우리가 이와 같이 계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계산을 해보면은 환차 손익이 발생을 했지만 그 다음에 해지 손익 그 다음에 원화 기회비용 빼고 대출이자까지 포함하면은 해지를 통해서 이와 같이 2191만 6,572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해지를 통해서. 만약에 여기서 해지를 하지 않았다 라고 하면은 시장 환율로 그대로 그 차이만큼 매입시의 환율과 실제로 시장에서 내다 파는 환율 해수일자의 그 시장 환율 1183 이것보다도 더 낮을 거예요. 이건 기준 환율이니까. 그러면 그 차이만큼 곱하기 100만 달러만큼 그대로 그냥 손실로 기록이 되는 거죠. 하지만 이와 같이 외환 스왑을 통해서 해지를 통해서 환율 변동으로 인한 리스크를 갖다가 최소화할 수 있고 제거할 수 있고 오히려 이익도 발생할 수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해지를 만약에 안 했을 때 어느 정도 손실이 발생하는지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이 경우 환차 손익은 발생일자 즉 현물안을 그 100만 달러를 매입할 당시에 환율보다 회수할 때 시장에 내다 파는 100만 달러를 회수를 해서 시장에다 내다 파는데 9개월 후에 그때의 환율이 떨어진 만큼 요 차이만큼 곱하기 100만 달러만큼이 환차 손익이 되겠죠. 회수일자 실제로
이때는 해지를 안 했으니까 시장에다 내다 파는 거예요. 현물 환율로. 9개월 후에 그 회수일자에 현물한 시장에서 형성되어 있는 현물 환율로 내다 파는 겁니다. 그런데 환율이 얼마나 떨어졌냐면은 1182.3으로 떨어졌어요. 내가 매입할 때는 매입해서 대출해줄 때는 1190.5원이었는데 1달러당 회수해서 100만 달러 회수해서 팔려고 하니까 환율이 1182.30으로 떨어져서 요 차이만큼 곱하기 100만 달러 환차 손익 발생했어요. 820만 원. 그 다음에 원화 기회비용도 있죠. 이거 계산하고 그 다음에 대출이자 그대로 계산하면 되는 거고 이거는 앞에서 했던 거. 그러면 전체 손익이 얼마냐? 자, 해지를 안 했더니 손실이 1328만 3428원 발생하게 됩니다. 자, 이와 같이. 자, 결론. 해지를 했을 때 아까 해지 손익이 손실이 이렇게 발생했는데 해지 후에는 오히려 손실을 완전 제거하고 오히려 2191만 6572원이라는 이익이 발생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죠. 이와 같이 외환수합을 통해서 우리는 손실을 제거하고 오히려 이익도 얻을 수 있다라는 것 여러분이 확인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충분히 우리가 외환수합을 이용해서 선물한 외환수합 이용해서 리스크 관리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이어서 통화 선물 거래인데 이거는 앞에서 우리가 했던 선물안과 똑같아요. 같기 때문에 뭐 설명은 안 드려요. 사례도 똑같아요. 단지 선물안 거래는 장외 거래고요. 그 다음에 통화 선물은 장내 거래예요. 거래소에서 거래됩니다. 거래소를 이용해서 우리가 해지를 하면 된다는 얘기고 선물안은 장외에서 은행 등등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거는 표준화되어 있다는 거 설명 다 드렸습니다. 그 차이점, 포워드와 퓨처의 그 차이점. 그 다음에 통화 선물이나 선물하는 그 거래, 그 절차는 아주 그 구조는 완전히 똑같기 때문에 따로 설명은 안 드리겠어요. 이거 정해진 거니까 그냥 참고로 그냥 올려놓기만 할게요. 이것도 다 설명드린 겁니다. 이거 통화 선물 거래소에서 일일 정산도 예를 들어서 설명 다 드렸고요. 그 사례는 앞에 아까하고 금액이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같은 거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생략을 할게요. 뭐 선물안하고 똑같아요. 다 똑같습니다. 단지 구조는 똑같기 때문에 따로 설명은 안 드립니다. 이어서 통화 옵션 거래에 대해서도 설명을 다 드렸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살펴보고 그 사례만 살펴보도록 할게요. 개념 뭐 따로 설명드릴 거 필요 없을 것 같고 콜옵션은 기초자산을 매입할 수 있는 권리를 매매하는 거고 풋옵션은 기초자산을 매도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매매죠. 용어도 다시 한번 여기다 정리를 해 두었으니까 뭐 보실 분 한번 보시고 그냥 참고로 올려놨어요. 그리고 옵션 가격의 구조도 뭐 이거 다 설명드린 거라서 내 가격, 등 가격 다시 한번 조금만 설명을 드리면은 옵션의 가격은 옵션은 현재 형성된 옵션 가격이 옵션 매수자가 권리를 행사를 했을 때 유리한가 아닌가에 따라서 등가격 옵션, 내가격 옵션, 외가격 뭐 이렇게 구분이 되고요. 옵션의 권리를 행사할 경우에 옵션 매수자에게 등가격 옵션은 이익도 손실도 아닌 경우고요. 이익도 손실도 아닌 경우, 이 경우 등가격 같은 거죠. 행사 가격과 행사 가격과 시장 가격과 이게 같은 경우죠. 형성되어 있는 그 내가격은 당연히 이익이죠. 시장보다 싸게 살 수 있으면 이익이니까 시장 가격보다 싸게 살 수 있으면 이익이 내가격. 풋옵션은 비싸게 팔아야 되니까 이때 내가격 옵션이고요. 등가격은 같은 거고. 외가격은 그는 손실이 발생하는 옵션이 있죠.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 손익구조 전부 다 설명을 드렸어요. 옵션을 이용한 해지 혹은 투자 전략은 콜옵션을 언제 매수하느냐라는 얘기죠. 당연히 이거는 환율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자, 환율이 오르면은 오른 가격보다 시장에서 싸게 살 수 있으니까. 그리고 매도는 환율이 하락 또는 보합세일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콜옵션은 매도는 그다음에 풋옵션은 당연히 언제 사느냐? 풋옵션은 매도할 수 있는 권리니까 환율이 떨어질 때 환율이 떨어지면 그만큼 더 비싸게 팔 수 있으니까 시장 가격보다 풋옵션을 매수를 통해서 해지를 혹은 투자를 하면 되겠고요.
당연히 요 매도는 환율이 상승 또는 보합일 것으로 보는 경우에요. 이런 경우. 자, 뭐 이거는 앞에서 설명드린 거니까 따로 설명 안 드립니다. 그냥 이익, 손실 이거 앞에서 다 했던 거고요. 그 다음에 매도, 콜옵션 매도. 콜옵션은 전부 설명을 드린 거니까 그냥 참고로 보시고 앞에서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렸었어요. 이익과 손실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했던 거니까 그냥 넘어갈게요. 매도할 때 풋옵션 이익. 그 다음에 옵션 가치도 뭐 이거 다 설명을 드린 거라서 내재 가치, 뭐 시간 가치 다 설명을 드렸었어요. 됐고요. 그냥 넘어갈게요. 이것도 참고로 그냥 보세요. 그 다음에 옵션 가격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 이런 거 만기, 행사 가격, 기초자산 가격, 기초자산 가격의 그 변동성. 당연히 요거는 하고 넘어갈게요. 그때 언급을 하긴 했는데 간단히 그냥 설명을 하고 넘어갈게요. 만기가 길수록 옵션 가치는 높아요. 왜? 만기가 길면 길수록 그 사이에 변동할 수 있는 그 변동성이 커지니까. 그 다음에 이어서 행사 가격이 높을수록 콜옵션 가치는 낮아집니다. 콜옵션은 매입할 수 있는 권리니까 더 싸게 살 수 있어야 이익이죠. 그런데 자꾸 행사 가격이 높아지면은 더 싸게 살 수 없으니까 당연히 이 콜옵션의 가치는 낮아지고요. 풋옵션의 가치는 높아져요. 행사 가격이 높으면 높을수록 시중 가격보다 더 높게 팔 수 있으면 이익이니까. 그래서 이와 같이 행사 가격도 옵션 가격에 영향을 주고요. 그리고 기초자산 가격은 이 기초자산 가격이 상승할 때는 당연히 콜옵션 가치는 올라요. 왜? 이게 환율이 자꾸 상승하면 그만큼 더 싸게 살 수 있으니까 가치는 높고, 그다음에 풋옵션 가치는 떨어져요. 자꾸 매도할 수 있는 풋옵션은 이게 환율이 자꾸 떨어져야 더 비싸게 팔 수 있는데 가격이 상승하면은 더 비싼 가격으로 팔 수가 없으니까 요 기초자산 가격이 상승할 때 풋옵션 가치는 하락합니다. 그 다음에 기초자산 가격의 변동성도 옵션 가격에 영향을 미쳐요. 가격이 상승할 때, 이건 뭐 요거 같이 겹치는데, 가격이 상승할 때 콜옵션 가치는 상승하고, 왜? 더 싸게 살 수 있으니까. 풋옵션 가치는 하락합니다. 반대니까. 왜 그러냐면 이는 손실은 이미 지불한 옵션 가격에 한정이 되죠. 손실은 지불한 옵션 가격에 한정이 돼요. 반면에 이익은 무한히 얻을 수 있는 그런 특징을 지니고 있어서 변동성이 클수록 만기 이전에 이익을 볼 가능성이 커지는 거죠. 그래서 만기가 길면 변동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만기가 길수록 옵션 가치 오르고요. 그리고 변동성이 클수록 만기 전에 이익을 볼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에 이 변동성이 클수록 옵션의 가치는 이같이 콜옵션은 가격이 상승할 때 가치는 상승하고 풋옵션은 가치가 하락한다는 거 그냥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옵션을 이용한 환리스크 관리 전략인데 옵션도 마찬가지로 거래소 옵션과 장내 거래와 장외 거래가 있어요. 당연히 이것도 통화 선물과 마찬가지로 표준화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장외 계약 조건을 해지 목적과 비용 조건에 맞춰 다양하게 거래가 가능한 거죠. 이거는 표준화로 정확한 해지는 어려워요. 거래소 옵션은. 그리고 특이한 거래 조건의 경우에는 스프레드가 커서 해지 비용이 지나치게 높을 수도 있어요. 거래소 옵션은 유동성이 풍부하기 때문에 포지션 커버가 용이하고 해지 비용이 저렴해요. 그래서 이 옵션을 이용해서 해지를 하는 그 기본 전략, 환후용 관리는 통화 옵션의 매입 또는 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고요. 당연히 롱 포지션을 보유한 수출 기업이 환율 하락을 우려하여 옵션을 통하여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풋옵션을 매입해두면 돼요. 팔 수 있는 권리를. 환율 하락에 대비해서 롱 포지션 환율 하락에 대비해서
팔 수 있는 권리를 매입해두면 되겠죠. 그러면 달러 하락을 했을 때 관계없이 계약한 가격으로 팔 수 있으니까 그 달러 하락에 대한 보호장치가 되겠죠. 그리고 달러가 예상과 달리 또 달러가 상승해버리면은 그냥 그 권리 포기하면 되니까, 포기하고 시장에다가 비싸게 팔면 되니까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그 기회를 보유하게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숏 포지션을 보유한 기업이 환율 상승을 우려하여 옵션을 통하여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이 경우는 그냥 콜옵션 매입할 수 있는 권리를 사두면 돼. 옵션 가격 지불하고, 옵션 프리미엄 지불하고. 달러 상승을 했을 때 이미 나는 살 수 있는 가격을, 환율을 정해두었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죠. 즉 달러 상승에 대한 그 보호장치로서 콜옵션을 매입해 두면 되고요. 근데 예상과 달리 만약에 환율이 떨어졌다, 그러면은 그냥 권리 포기하고 시장에서 싼 가격으로 달러 매입하면 되니까 어쨌든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그 기회를 부여하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풋옵션, 콜옵션 매입 또는 풋옵션 옵션 매입 또는 매도를 통해서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다라는 거. 뭐 이렇게 거래가 되고 있어요. 그냥 참고로. 자, 옵션을 이용한 리스크 관리 사례를 한번 들어볼게요. 2016년 11월 7일에 현재 S사가 미국에 상품을 수출하기로 계약을 하고요. 수출 대금을 100만 달러를 12년 2월에 11월 2월에 3개월 이내 12월 2월에 받기로 했어요. 그래서 11월 7일에 현재 원달러 현물환율 미국 달러 통화옵션의 가격은 다음과 같고요. 자, 그러면 어떻게 위험을 회피할 수 있을까라는 얘기예요. 현물환율 1,030원, 행사가격이 1,000원이에요. 1,000원. 그 다음에 만기일이 2017년 2월 수출의 경우니까, 그 다음에 풋옵션에 대한 프리미엄은 1달러당 25원. 자, 이런 상황에서 S사가 취해야 할 조치는 2010년 계약 시에 11월 7일 현재 17년 2월을 만기로 하는 달러와 풋옵션이죠. 수출대금 받아서 팔아야 되니까, 환율이 떨어지면 손해니까 환율이 하락할 것을 걱정을 해서 풋옵션을 계약을 하는 거죠. 팔 수 있는 권리를 매입하는 거죠. 풋옵션 계약 10단위를 매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금 중개를 이용하는 경우에 계약 단위는 10만 달러이기 때문에 10단위죠. 10만 달러니까 10단위를 매입하면 100만 달러니까 10단위 계약을 하는 거예요. 2월 만기일까지의 그 기간 동안 그 행사 가격은 1,000원으로 팔 수 있는 그 권리를, 1,000원으로 팔 수 있는 권리를 프리미엄 1달러당 20원 2,500만 원을 지불하고 권리를 취득하는 겁니다. 얼마에 팔기로? 1,000원으로. 그리고 이러한 권리를 취득하는데 하는 대가로서 S사는 1달러당 25원의 그 프리미엄, 1달러당 25원에서 100만 달러니까 10단위에서 100만 달러 곱하기 25에서 2,500만 원을 지불하고 요 권리를, 팔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환율이 떨어지던 뭐 오르던 상관없이 팔 수 있는 가격은 정해져 있으니까 걱정할 게 없죠.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자, 그러면은 11월에 취하는 조치. 미 달러와 풋옵션 계약 10단위 매입, 행사 가격 1,000원으로 하는, 그리고 100만 달러를 그러니까 10단위를 매입하면 되겠죠. 프리미엄 2,500만 원 지급하면 돼요. 자, 2월에 취하는 조치. 그 다음에 2월에 달러와 풋옵션 행사. 언제? 행사 가격이 그 시장의 현물환율보다 높으면 행사하겠죠. 수출 대금으로 수취한 대금 100만 달러를 행사 가격으로 매도를 하고 10억 원을 받으면 돼요. 그리고 프리미엄을 고려한 수취액은 10억 원 마이너스 기회비용을 빼줘야 됩니다. 사실 이자율로, 이자율만큼. 그래서 지급 프리미엄을 제외하고 10억 원에서 프리미엄 빼주죠. 그리고 뭘 또 빼주냐면은 지급한 프리미엄, 요거를 프리미엄을 지급하지 않고 다른 곳에 투자했을 경우에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잃은 거니까 요 기회비용을 2,500만 원에 대한 그 기간 동안에 이자를 빼줘야 돼요. 프리미엄과 이자를 빼줘야 됩니다.
빼줘야 돼요. 자, 만약에 환율이 950원으로 하락을 했다라고 하면은, 10억 원 매도한 요 환율 차이죠. 1000원과 950원 사이의 그 차이. 현물 환율이 950원이니까 이것보다 50원 더 비싸게 팔았죠. 비싸게. 그만큼이, 이익이 되겠죠, 이익. 그리고 거기에서 요 차이만큼이 이익이니까, 요 차이만큼 해치 이익이니까 여기에서 옵션 가격 빼주고요. 그리고 3개월치 이자를 빼주면 돼요. 2,500만원에서 5천만원에서 2,500만원 빼주고 거기에서 3개월 지급이자를 빼주면 되죠. 자, 5천만원이 이익입니다. 이익. 1달러당 50원 더 비싸게 팔았으니까 시중의 그 시장 가격보다 시장 환율보다 높은 1달러당 1,000원으로 팔았으니까 그 차이 곱하기 100만 달러 하면은 5천만 원이 되겠죠. 50이니까 50원 1달러당 50원 비싸게 팔았으니까 거기에다가 옵션 가격 빼주고 그리고 옵션 가격에 대한 기입용 빼주고 3개월치 그러면은 정확하게 우리가 2월에 취하는 그 이익을 해치 이익을 우리가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달러화를 현물 시장에서 매도했을 경우 이 경우는 매도하는 경우죠. 행사 가격보다 만약에 예상했던 것보다 환율이 떨어지지 않고 올라버렸어. 환율이 떨어진 게 아니라 올라버렸어요. 그러면은 내가 팔 수 있는 행사 가격은 여기인데 높으니까 또 시장 가격이 또 높으니까 달러 가격이 시장에다 내다 팔면 되는 거예요. 현물환 시장에다가. 그러면 수출대금으로 받은 100만 달러는 현물 환율로 그냥 팔아버리면 돼요. 100만 달러 현물 환율 곱한 만큼에서 프리미엄 빼고 이자 빼주면은 그만큼이 수취할 수 있는 금액이 되겠죠. 오른 경우는 그 지급한 2,500만 원 프리미엄만 그냥 의한 리스크 환율 변동으로 인한 리스크를 해치하기 위한 비용 수수료 보험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해치를 하지 않아서 환율이 떨어져서 2,500만 원이 아니라 오히려 몇 억이 손해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와 같이 옵션 수출의 경우 풋옵션을 이용해서 우리가 의한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다라는 거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수입의 경우는 당연히 이거 완전 반대입니다. 자, 수입의 경우는 앞에서도 수입의 경우도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렸었는데 수입의 경우는 콜옵션을 콜옵션이죠. 콜옵션을 매입을 통해서 환율이 상승하는 것에 대비해서 콜옵션 가격을 주고 매입해 둠으로써 해치를 할 수 있겠죠. 요거 수출과는 반대니까. 이와 같이 콜옵션 혹은 풋옵션을 이용해서 우리가 리스크를 환율 변동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해치할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통화 수합을 이용한 환리스크 관리예요. 외환 수합, 통화 수합 헷갈리시면 안 돼요. 선물환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외환 수합, 통화 수합 요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자, 통화 수합은 앞에서 설명을 드렸듯이 미래 일정 시점 또는 일정 기간에 이종 통화 간의 현금 흐름, 즉 원금과 이자를 외환거래 쌍방이 시초환율로 교환하는 계약이에요. 원금과 이자에 대한 교환이에요. 교환한 다음에 원금과 이자를 대신 내주기로 하고 다시 또 내주기로 하는 거예요. 다시 내주기로 하는 계약이죠. 교환이죠. 그리고 나서 이와 같이 원금과 이자에 대한 그 지급 의무를 서로가 교환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국내 A기업은 미국의 투자를 위해서 미국 달러화가 필요하고요. 미국계 B기업은 국내 진출을 위해서 원화가 필요한데 양자가 국제 금융시장에서 차입할 수 있는 신용 조건에 의해서 이와 같이 달라요. 보시면은 국내의 A기업은 원화를 차입하는데 유리합니다. 유리해요. 미국 기업은 상대적인 겁니다. 상대적인 거.
뭐 원화를 차입하거나 신용에 따라서 미국 기업이 전부 유리한데 국내 A 기업은 원화를 차입할 때 0.5% 더 높게 차입하죠. 근데 달러를 차입할 때는 1%더 높게 차입하죠. 변동금리 플러스 리버 플러스 1%에서. 그래도 두 개 다 불리하지만은 덜 불리한 게 요거죠. 요거예요. 덜 불리한 게. 그리고 미국 기업은 전부 다 유리하지만 더 유리한 게 리버죠. 더 리버. 더 낮게 차입할 수 있는 게 리버니까 국내 A 기업은 원화 대출에 유리하고 그다음에 미국 B 기업은 달러 대출에 유리합니다. 상대적인 거니까 비교 우위로 보면은 따라서 이 경우에 각자 비교 우위가 있는 시장에서 차입을 한 다음에 자 통화 수합 계약을 맺어요. 그리고 차입을 한 다음에 그 이자 지급 흐름을 상호 교환을 합니다. 그리고 둘 다 유리한 차입 조건을 달성할 수 있고요. 즉 A 기업은 원화를 B 기업은 달러를 차입한 후에 다음과 같이 통화 수합 거래를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와 같이 자 최초의 계약 당시에 환율을 원금 교환해요. 통화 수합 원금 교환합니다. 원금을 교환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원금을 교환하고요. 계약 기간 중에 이자는 다음 조건으로 교환해요. 자, A 기업은 미국 달러, 국내 기업은 달러화로 리버의 이자율을 B 기업에 지급을 해주고요. 대신에 B 기업으로부터 원화로 4.25%에 해당하는 이자를 받고요. 그러니까 A 기업과 B 기업이 있는데, 자, 최초에 서로가 차입한 원금 교환합니다. 원금. 이거는 원이고, 달러를 교환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달러 차입한 이자, 달러 이자죠. 달러 이자 지급해줘요. A 기업이 얼마? 리버죠. 리버. 미국 달러의 리버 이자. 리버를 지급을 하고요. 그 대신에 얼마를 받아요? B기업으로서 4.25%를 받아요. 4.25%. 자, A기업이 원화로 차입한 그 이자를 B기업이 4.25% 지불하고 A기업은 B기업이 차입한 변동금리 달러 리버 지불하고 이렇게. 자, 이 경우 A기업은 원화 차입금에 대한 5%를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실제 지급이자는 리버 플러스 리버 나왔고 그 다음에 5%인데 4.25밖에 못 받았으니까 플러스 0.75가 되겠죠. 그래서 당초 미달러로 차입한 경우에 비해서 직접 만약에 달러로 차입한다면 스왑을 하지 않고 통화 수합을 하지 않고 그 경우보다 0.25%의 이자 비용 절약할 수 있고요. B기업도 마찬가지예요. 직접 원화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보다 4.5%를 지급하면 되니까 4.25 해서 차이 0.25%만큼 4.25만 지급하고 원래 직접 차입한다면 4.5% 원화 자금을 차입할 수 있는데 4.25만 지불하면 되니까 0.25% 이자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겠죠. 그리고 계약 만기에 이제 원금을 다시 최초 계약 시에 원래 계약 시의 환율로 다시 교환하는 겁니다. 다시 교환해요. 그래서 결국 통화송합부에서 A, B 기업 모두 차입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필요로 하는 통화를 운용하면서 원금 및 이자 지급에 따른 환위험을 제거할 수 있게 된다라는 얘기죠. 이와 같이. 그래서 이자 비용 절감, 환위험 해치, 통화사업을 통해서 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어서 마지막으로 리스크 관리 제도가 있어요. 우리가 대내적인 관리 방법 혹은 대외적인 관리 방법을 통해서 리스크를 관리할 수가 있는데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사실 쉽지가 않아요. 거래 규모가 작기 때문에. 네, 하지만 리스크 관리 지원 제도를 이용하면은 충분히 외환 환율 변동으로 인한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다라는 얘기고요. 그래서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중소기업진흥공단과 우리은행이 중소기업의 적은 규모의 외환거래를 모아서 거래 수수료 및 선물한 보증금을 인하하고 환위험 관리 솔루션을 제공하고요. 환위험 관리 교육 등등을 통해서 중소기업이 효과적으로 환위험을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 바로 이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지원제도인데 가입 기업은 기존 은행과의 모든 외환거래를 우대 조건으로 거래할 수가 있어요. 지원 대상은 수출입하는 기업 혹은 외화차입
해외투자 등 외환 거래가 있는 중소기업이고요. 지원 내용은 거래 규모가 적어도 외환 거래가 가능하고 3,000달러 이상이면 현 선물한 등 외환 거래 가능해요. 환율이 우대되고 그리고 대기업 수준의 거래 환율을 적용받을 수 있어요. 뭐 지원 내용이 뭐 이런 것들 선물한 거래 보증금을 추가로 뭐 이렇게 인하를 해줍니다. 일반적인 것보다 이렇게 싸게 환유형 관리 지원 사업 참가기업 증거금 부담금을 이렇게 낮춰주고요. 일반 거래와 달리 우대해서 보증금을 추가적으로 인하를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거래 수수료도 아주 쌉니다. 해서 1달러당 1 내지 5원이 아니라 0.5에서 2원 정도면 할 수 있도록 요 지원 사업을 이용하면은 이렇게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외환 요 HTS 홈 트레이딩 시스템을 이용해서 할 수 있고요. 환유형 관리 솔루션을 제공받아요. 이거를 온라인상에서 자 환유형 관리 솔루션을 무상 제공받아서 제공해서 그 다음에 받아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부 컨설팅 없이도 중소기업 스스로 환유형을 관리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주기적으로 교육도 합니다. 요 교육을 한번 나간 적도 있는데 몇 군데 이런 교육도 해요. 환유형 관리 교육, 컨설팅도 하고요. 이런 거 참고로 그냥 보세요. 해서 이렇게 이용하면 돼요. 이런 것들 지원제도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하는 우리은행과 해서 뭐 여기 들어가서 찾아보면 나옵니다. 이런 게 있다라는 거 이렇게 초장조서 있고요. 그 다음에 수출보험공사의 그 보험도 있어요. 환변동보험. 환변동보험은 기업이 환율 변동으로 있게 되는 손실을 보상하고, 자, 기업이 환율 변동으로 있게 되는 손실을 보상해줘요. 그리고 대신에 이익이 났을 때는 환수합니다. 그래야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 상쇄돼서 지속적으로 사업이 가능하겠죠. 그리고 기업도 요 보험을 통해서 그 수출 대금 혹은 수입 결제 대금을 확정 지을 수 있기 때문에 요 보험 제도를 이용하는 것도 아주 좋아요. 그래서 수출기업, 특히 환유형 관리 여건이 취약한 중소 수출기업이 환유형을 손쉽게 해체할 수 있도록 만든 보험이에요. 2000년부터 시작이 됐고요. 자, 기본 계약 내용은 공사가 보장하는 환율, 그 보장 환율이 있어요. 그리고 결제 시점의 환율과의 그 차이에 따른 손익을 정산하는 것으로서 금융기관의 선물 거래와 아주 유사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와 같은 경우 수출의 경우, 자, 보장 환율이 있죠. 이렇게 보장 환율이 있어요. 이렇게. 자, 수출의 경우에 만약에 보장 환율이 1,200원이에요. 1달러당. 그런데 이게 1,250원인 경우는 이 경우는 요 차이만큼 이익이죠. 요거는 환수를 한다는 얘기예요. 이 경우는 환수를 한다는 얘기예요. 이익이 발생했을 때는. 자, 그런데 손실이 발생했을 때는 요만큼을 보존해 준다는 얘기예요. 보장 환율이니까. 요 차이만큼, 손실이 난 만큼을 공사에서 보장해줘요. 이렇게 손실이 났을 때는 보장을 해줘요. 자, 이익 났을 때 해소하고 손실 났을 때 보장해주니까 평균적으로 그 기업은 손실, 해지, 환율 변동으로 인한 그러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그런 효과를 얻을 수 있죠. 환율이 안정적으로 이 보장 환율이 보장이 되니까 환율 변동에 신경 안 쓰고 본업에 충실할 수 있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수출의 경우는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 이와 같이 수출기업은 환변동보험을 통하여 계약 금액을 원화로 고정시킴으로써 확보하고요. 환율 등락에 따른 환차 손익을 제거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수입거래인 경우는 반대죠. 자, 보장 환율이 상승하면 손실이에요. 수입기업은. 환율이 수입을 할 때 결제 환율이 보장 환율보다 높아요. 손실이죠. 이 차이만큼 수입의 경우는 손실이에요. 손실. 요거는 보장을 해줘요. 대신에 요때는 보장 환율보다 더 낮은 요 차이만큼 이익이니까 수입의 경우는 요거는 이익을 환수합니다. 이익은 수입의 경우 이렇게 환차익을 환수합니다. 이렇게 이런 구조예요. 환변동 보험은. 그래서 이런 그 환변동 보험을 충분히 이용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중소기업 같은 경우.
그다음에 환변동 보험의 이용 요건인데 보험 대상 통화는 미화, 엔화, 유로화 등등 3개 통화고요. 신용상 문제점이 없는 수출기업, 중소기업 뭐 이런 거 요율 같은 거 그냥 참고로 보시고 어쨌든 요 구조만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전체적으로 지금까지 우리가 뭐 환율, 기초적인 환율부터 시작을 해서 그다음에 환율에 대한 그 변동 요인, 그다음에 환율과 이자율, 환율과 물가율 사이의 관계, 그다음에 파생금융 상품 등등의 그 이해를 통해서 우리가 환율 변동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그 위험을 관리하는 방법까지, 대내적인 방법, 대외적인 방법까지, 그리고 이 보험, 그 다음에 지원 제도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해서 저 외환노는 여기까지로 하고요. 한 학기 어쨌든 수고 많았습니다. 마칠게요. 수고했습니다.